내 사랑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시베리아에서 또는 중국 대륙에서 나의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 싸워왔지만 전승연합군이 되지 못한 채 조국으로 향하나니 가슴 아프기 가히 없어도 이제 조국에 돌아가 분단된 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영원한 번성을 위해 내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바치겠노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원대학교의 김철수 교수입니다. 아, 3.1 운동이 이제 그 100주년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이 바로 3.1 민족 독립운동은 바로 종교계의 연합운동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족 대표 33인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아도 또 그 다음에 이 운동의 전개를 처음부터 볼 때도 우리가 천도교인 15분, 기독교인 15분이 처음에 시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게 기독교에서 한 분이 추가됐고 또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제 한 두 분이 추가돼 가지고 이제 33분이 이제 결국은 이 민족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죠. 자, 이건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종교계 연합운동입니다. 왜 이제 이 일제 강점기에 이 종교계에서 이러한 민족운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민족 종교라는 것은 19세기 중반에서부터 우리가 출현한 우리가 보통 자생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필두가 뭐냐면은 동학입니다. 그죠? 다 아시다시피 1860년에 수은 최재우가 창교한 동학, 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 동학에서 1905년에 이제 천도교 이암 선병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1909년에 이제 나철, 홍합 나철에 의해서 우리가 중광이 됐다고 하죠. 이 대종교는 중광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결국은 1910년 8월 말부터이기 때문에 1911년 한 그 이듬해쯤부터 이제 보천교가 이제 태동을 합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뭐냐면은 종교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명칭을 먼저 내걸고 활동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뒤에 이제 명칭은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러한 민족 종교들의 공통점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당시는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도 갖고 있지만 이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보국 안민을 이제 주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 종교들이 항일운동의 정신적인 주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종교들을 말해서 우리가 민족 종교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이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제 시대에 일제가 강점기에 이 민족 종교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었는가를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0년 이제 8월 말에 강점을 당하고 이제 한국이라는 이 대한이라는 하나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죠. 즉 어떻게 본다면은 그 명칭에 들어있는 의미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뜻도 갖고 있겠지만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본의 하나의 지방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은 뻔하게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총독부를 이제 설치하고 그 총독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정치사회단체를 해산을 하고 결사 집회를 전부 다 금지시킵니다. 즉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뭔가 이제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 독립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 이 집회라든가 이 결사는 이게 함부로 이제 그 내리 누르지를 못해요. 탄압을 못합니다. 왜? 당연히 이게 일본이 근대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단체, 사회단체는 이제 억누르기 시작하고 전부 다 해산시킵니다. 몇 사람은 모여도 탄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교적인 집회라든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조치가 이 사람들은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이제 종교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사찰령도 만들어내고 경학원 규칙,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사찰령이라는 것은 뭐 이제 다 알다시피 불교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학원 규정은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를 통제하려 합니다. 사립학교 규칙은 아무래도 이제 당시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학교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밑에 보면 포교 규칙을 1915년에 이제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포교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종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이제 그 구상을 합니다. 자, 그 전에 당시에 종교 지형, 우리가 보통 종교 지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시에 종교 지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1911년 바로 그 강점한 이듬해입니다. 1911년에 조선 총독부의 시정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조선인의 종교에 대해 가지고 뭐 천도교, 시천교, 대종교, 대종 뭐 수많은 이제 그 종교들이 있다. 그 움직임, 그 민족 종교들의 활동은 정교를 혼동한다. 정치와 종교를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혼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연한 종교, 진짜 순수한 종교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저기 취체를 가야 돼. 취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단속입니다. 예, 단속을 적절하게 단속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총독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게 보이고 1915년이 되면서 종교와 유사 종교를 이제 분리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에서는 상당히 아주 불편한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종교와 유사 종교를 분리시킨다. 그럼 뭐가 종교고 뭐가 유사 종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죠. 종교는 신불기만 종교로 한다. 신도,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 불교, 기독교. 자, 신도라는 것은 일본의 고유한 종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종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럼 일본의 신도가 합리적입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 어떤 고유의 민속 신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도,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 이외에는 뭐냐?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유사 종교 단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왜 분리했냐는 겁니다. 왜 분리냐? 이 분리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종교라고 하면은 이게 서구에서도 자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누르다가는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제를 합니다. 뭐냐면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민족이지 독립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누르고요. 그 다음에 종교 비슷한 단체, 유사 종교 단체, 여기는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경찰력을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찰력을 개입해가지고 이건 탄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그거는 종교일 때 자유를 주겠는 것이고 유사 종교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탄압을 해서 저기에 전부 다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포교 규칙입니다. 물론 포교 규칙은 민족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했지만 그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을 보시고 난 다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인 숨겨진 역사, 민족 종교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크게 두 개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3.1운동 이전과 이후. 물론 3.1운동 이후에 민족 독립운동이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그래도 그 전부터도 있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도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천도교와 대종교 이건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천도교는 뭐 천도구국단을 결성을 하고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저러한 그 단체 활동이 3.1운동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역사를 배우다 보면 저게 3.1운동으로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단군성조를 신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죠?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만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뭐 김자진 장군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종교를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1909년에 아까 이제 그 중광이라고 있습니다. 중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되살려놨다라는 말로 중광이라고 합니다. 했는데 하자마자 1년 뒤에 이게 강점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통탄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아예 저 북간대로 그 총본사를 옮겨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옮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철은 1916년인가요? 그 되면은 그 구월산에서 이제 그 환인 환웅 당군을 모셔놓은 삼성사에서 자결을 아예 해버리죠. 막 울분에 차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 민족운동에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그 강력한 하나의 그 민족 종교 단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숨겨진 역사입니다. 숨겨진. 그 숨겨진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없었던 그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보천교입니다. 보천교. 그래도 요즘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한 몇 년 사이에 상당한 이제 그 관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보시면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의 유사종교라는 책 1935년에 펴낸 책, 물론 이제 그 조선총독부 촉탁입니다. 저쪽에서 펴낸 책 속에 들어있는 천도교와 보천교의 분포도를 이제 해준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번 이제 상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보천교가 엄청난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은 그대로 천도교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근데 이건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아까 그 정읍 보천교 본소에 150만 원을 들인 엄청난 그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155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 서울의 그 천도교당 그 이쪽을 만드는데 27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보천교를 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시도 저렇게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보천교가 어떻게 이제 그 민족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3.1운동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3가지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독립이군부 조직, 그 다음에 갑종 요시차림 편입, 그 다음에 뭐 제주도 사건, 이거 법정사 한일 항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이군부 사건은 이것은 이제 그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최익현 선생하고 이제 같이 의병운동을 했던 그 임병찬 선생이 이제 그 대마도에 유배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 강점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이 청원서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의병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밀지를 받고 그때 이제 그 독립이군부 조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게 바로 태울교인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로 다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천교 하면 여기 태울교, 훔치교라고도 이제 쓰인다. 요 말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단체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보천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보청교는 월곡 차경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고 1911년부터 활동을 한 걸로 이제 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처음으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24방주제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 말에 바로 60방주제라고 그 보청교의 독특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21년에 저 경남 황석산에서 천제를 올리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보화교라고 했지만은 그 이듬해 22년 1월에 이제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개를 한다는 거는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내는 거죠. 뭔가 이제 아까 저런 점들을 각 지역에다가 짓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다가 이제 경성진정원, 보청교 경성진정원이라고 보청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형체는 없지만은 그 월곡 차경석 성도를 따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문들도 나오고 많이 하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태을교, 훔치교라는 말을 씁니다. 하니까 태을교, 훔치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청교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1913년 독립유군부 조직도 이제 이 태을교인들이 상당히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종요시찰인하고 법정사 항일항쟁은 이제 뒤에서 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916년에 불온 은동자 발견 처분의 건 해서 이제 요게 그 일제 공문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을교는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이 민족 종교 단체, 특히 그 이 뭐 보청교, 태을교, 훔치교에 대해서 이 식민 권력은 처음부터 이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국권 회복과 즉 민족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단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두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다른데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뭐냐면은 신문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접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공문서 자료입니다. 일제 당국이 총독부 당국이 만들어낸 공문서 자료, 그리고 이제 총독부 당국이 그 만들어낸 각종 보고서 자료들만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장 뭐 요즘에 말 많이 하는 게 이제 팩트 체크 아닙니까? 결국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신문에는 이게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에는 공개가 안 됐죠. 이제 요즘에는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 공개되어 있는 이 공문서자, 당시에 일제 식민 권력이 어떤 공문서를 내보냈고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는가, 그 보고서의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아마 그 팩트 체크에서는 확실히 알 겁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차월곡의 갑종 요시찰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은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국권 회복을 표방하게 이르러 1917년에 갑종 요시찰린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시찰린이 된 요인은 국권 회복을 표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것도 보청교 1번이라는 자료는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에서 이제 작성해서 조선 총독부 쪽으로 이제 다 이제 배포가 된 자료입니다. 그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찰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당시에는 두 가지입니다. 사상 불온자, 사상이 좀 불온한 사람. 그 사상이라는 건 당연히 대부분이 민족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총독 정치를 방해하는 자, 총독부의 정치를 방해하는 자. 즉 그러니까 일제 강점 시대의 어떤 민족 독립운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끊임없이 이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내고 합니다. 보고서 낸 자료들도 저쪽에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요시찰린 중에도 보면은 갑을병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갑입니다. 갑. 최고로 이제 주의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김형렬과 그다음에 이제 위봉사 주지 곽법경 요 두 사람에 의해서 조선의 독립계획을 풍자하고 불온한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조선이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다. 그 독립을 위해서 준비해라라고 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검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요즘에도 인정이 많이 되고 있는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악산 금상사로 가다 보면은 아마 이 비석이 지금 있죠. 충훈비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 법정사 항일 항쟁도 요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건 또 이제 논란도 많아요. 이 자료도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양촌 및 외인 사정 일람이라는 그 평안남도에서 만든 보청교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그 보고서인데 거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경북경찰부에서 고등경찰요사라는 그런 자료에도 그대로 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원자료에도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에서부터 아예 차경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차월국은. 그러니까 이 항일 항쟁이 차월국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을 일본 모든 기록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8년 국권 회복의 미명하에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의 김연일 이제 법정사의 주지입니다. 제주도 법정사에서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항일 항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유적지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돼 있지만은 제가 안타깝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꾸 이 불교에서는 불교는 불교 쪽에 이게 항일 항쟁이지 이게 보청교회 항일 항쟁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김형렬과 위봉사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뭐 보청교와 불교의 똑같은 이제 항일 항쟁.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이런 종교라는 건 이 구분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들은 보면은 어쨌든 보청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간단한 3.1운동 이전의 민족 독립운동과 더불어 가지고 3.1운동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전개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3.1운동 이후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3.1운동 이후에는 민족 독립운동이 몇 가지 차원으로 좀 나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뭡니까? 국내에서 무력 투쟁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 무력 투쟁은 거의 국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만주라든가 상해라든가 이제 국외로 나가서 이제 무력 투쟁이 전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그냥 무조건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1 민족 독립운동 직후에 우리가 임시정부가 3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노령, 블라디보스톡의 노령 정부가 세워지고요. 서울에도 한성정부가 세워지고 상해에도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이게 9월이 되면서는 하나로 합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되면서 이 정부를 통해 정부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부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전개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와 동시에 이게 국내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무력 투쟁이 이제 용이치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각종 실력 양성 운동이죠. 실력을 쌓자. 국내에서는 실력을 이제 좀 쌓자. 그 실력 양성 운동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산장려 운동이지 않습니까? 물산장려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죠. 물론 이 국내의 이 실력 양성론, 물산장려 운동에 대해서는 이건 뭐 또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전반적인 흐름을 아시고 뭐 이 3.1 독립운동 이후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민족 종교의 천도교와 대종교는 아주 뭐 강하게 이제 여기서도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죠. 천도교 쪽에서도 뭐 총독 암살을 뭐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뭐 조국 광복회, 오심당 등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독립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대종교는 이제는 아시다시피 만주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만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를 1920년에 대승을 이제 거두게 되죠. 예, 이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보천교는 숨겨진 역사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보천교는 어떤 활동으로 민족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이미지 지도 이미지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보천교가 어떻게 활동해요? 제가 뭐 볼 때는 진짜 활발하게 전개 활동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당시의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거 다 20년대에 만들어 1920년에 창간이 되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직후에 시대일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것은 그 매일신보죠. 요거는 총독부의 기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들에서 우리가 보천교라든가 뭐 태을교라든가 훔치교라든가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전부 다 검색을 해서 이게 개량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를 통해서만 이라도 이 보천교의 활동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1294건, 1300여 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연도별에 따라서 20년부터 45년까지 연도별에 따라서 기사 건수가 쭉 있습니다. 보시면 1924년, 25년 이때쯤은 뭡니까? 보면은 하루에 한 번 보천교 기사가 안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385건이라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 잡아가지고. 그만큼 당시에 보천교라는 이 명칭은 아주 보편이 진짜 일상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1924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29년, 1929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천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시 한번 활력을 가지려고 했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 그 정읍의 본부, 본소라고 우리가 하는데 정읍의 보천교 본소가 완공된 해입니다. 예. 완공된 해가 1929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힘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때. 그러니까 기사 건수가 갑자기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30년에서 36년까지는 저 257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이걸 연도별로 보면 저 257건 중에 대부분이 1936년입니다. 36년은 뭐냐면은 바로 월곡 차경석이 사망을 한 해입니다. 하자마자 이제 엄청난 이제 조선 총독부의 어떤 그 탄압이 들어오죠.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 지어졌던 건물도 해체시키려고 수많은 이제 그 탄압이 들어온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건수가 또 갑자기 팍 튀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제가 이제 한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항일민족 운동의 건수 한 71건을 제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한간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조선일보 항일 그 운동 사건 이 관련 기록을 우리가 많이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게 목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면 대략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5만 8천 건이 있어요. 이 조선일보 기사가 이 식민지 시대에 그 중에 한 300여 건, 200 몇 건이 종교단체와 관련된 항일운동 건이고요. 그 중에 보천교와 관련된 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항일민족 운동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경찰, 검찰, 검거와 관련된 것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항일 기사 검색 고건도 보면은 그 안에는 읽어보시면은 항일 민족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찰, 검찰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은 이 두 개를 합해본다면은 거의 뭐 71건에 482건 이게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당시 기사 검색 건의 한 40%가 넘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40%가 아마 넘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40%가 결국은 2건 중에 한 건, 뭐 3건 중에 뭐 2건이라 할까요? 그 정도가 어쨌든 이제 그 총독부의 식민 권력의 경찰과 관련된 보청기와 관련된 경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압도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보청교는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민족 독립운동하고는 어떻게 이제 그 연결을 맺고 있었는가를 이제 자료를 통해서 또 봅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민족 독립운동이 나타난 하나의 그 흐름이 실력 양성 운동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산장려 운동에 보청교는 그대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보청교에서는 1923년 음력 정월 1일부터 자작 작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순조선산으로 의복제도를 개량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일용품도 가급적 조선산만 사용하기로 각 지방에 통제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읍의 중앙본소에서는 제일 먼저 실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처음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이제 보청교와 물산장려 운동을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 추정을 했습니다. 물산장려 운동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평양의 조만식 선생의 어떤 물산장려 운동이 전 조선적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 여기에 보청교의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보청교 본소 근방에서는 각종 뭐 유리 공장이든 뭐 수많은 공장, 의료 공장이든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작 작업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물산장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건 신문 자료에서도 분명히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 뚜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음력 정월 1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 그 보청교에서 이날부로 한다는 거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 보청교도 같이 함께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물산 장려 운동의 가장 그 대표적인 우리가 그 캐치프레이즈죠. 컨셉이 뭐냐면은 자작 작업입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공급하고. 그죠? 이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산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뭡니까? 이제 각 지방에 통제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본부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각 지방으로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은 자료에 나타난 것은 제가 찾은 것은 이제 홍성. 이거는 뭐 동아일보 그대로 나옵니다. 홍성 보청교에서도 했다. 그다음 밑에 보면 평남진정원, 저기 평양에 있는 평남진정원에서도 실시했다. 그다음에 제주진정원, 서귀포에 있는 이쪽에서도 했다. 이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 통제했다. 그러면 그쪽만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이 다 했겠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문에 나타난 것은 이제 그 한 몇 가지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모범하기 위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읍의 중앙 본소에서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읍의 중앙 본소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면은
그쪽에 어떤 직물 공장이라든가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당시의 유산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본소에서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조선에서 만들어진 의류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 조선식만 이제 사용을 하고 뭐 가시든 뭐든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포천교는 그 외에도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력 투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독립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국외에 있는 독립단체에 이제 보내는 뭐 그런 게 가장 아니면 임시정부에 보내는 그런 활동이 이제 또 가장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기 뭐 간단한 것들 보시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태을교인들의 어떤 특별법까지 만들죠. 바로 그 태을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저 경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태을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 정도로 활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뭐 김홍규라는 분은 이제 보천교에 목방주고 이 자금을 총괄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독립운동 자금 모금 사건이 있죠. 우리가 10만 원 사건으로 이제 신문지상에도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해 임정으로도 이제 보내려 했던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외국에서도 수많은 국제회의가 이루어지면은 임시정부에서는 어쨌든 보내가지고 조선의 이 억울함과 조선의 독립을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뭐 파리에도 보내고 워싱턴에도 보내고 하는데 임시정부에서 보낼 때마다 이 포천교에서 그 비용들을 이제 제공을 했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당 쪽에서 세계 약소민족회의에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자금을 이제 지원을 보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평양 출신 조만식 이 정의부 또 상해 임정, 임규를 통한 상해 임정에 5만 원 지원한 그런 사실도 있고요. 그 밑에 국민대표의 이열당과 김좌진의 신민부는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직접적으로 민족 독립운동의 사례를 한 7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을교대 군자급 모집 활동입니다. 자, 이 원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1921년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량선인 2건, 2건 등 검거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 불량선인이라고 했죠. 당시에는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이제 탄압을 하고 검거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태을교도들이 태을교의 목적은 국권 회복에 있다. 조선은 조선인의 독립 만세에 의지해 독립해야만 하는 까닭에 우리 교도는 태을교에 의지해 독립을 계획하여야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치 단결해야 된다. 해서 이런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요거 뭐 2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강원도 쪽에서 지금 자료가 계속 이제 발견이 되고 있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강원도, 전라도, 경상북도 쪽에는 자료가 이제 많이 있고요. 나머지 쪽은 지금 뭐 자료가 이건 공문서 자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이제 공문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는 일제가 1945년 패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뭡니까? 신사를 어쨌든 없애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문서 다 파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의열단입니다. 포천교도들이 의열단을 가입해서 활동한 공문서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냐면은 포천교 청년회 대표로서 국민대표회의에 출석한 강일, 본명이 강홍렬인데 1923년 1월부터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한 뒤 같은 해 김원봉, 이게 의열단 단장이죠. 김원봉으로부터 자네는 보통 단원이 아니라 특히 간부로서 발탁된 이상 단원을 모집해서 상해로 보내고 조선 내에 들어가서 지부를 두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 모집 등에 진력해야 한다는 명을 받고 승낙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 내용은 밑에 보면은 이제 배치문까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그 보천교를 당시 이제 신앙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김종철 해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대표회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국민대표회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고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한민족들을 다 모은 겁니다.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을 이제 모집을 하죠. 각 단체에서. 거기에 보천교 대표가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강일, 배치문, 또 세 사람요? 세 사람이 이제 딱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천도교도 세 사람이 있고요. 다른 종교도 한두 사람씩 있고요. 그만큼 당시에 보천교 유세는 컸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 참여했던 강일과 배치문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의열단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뭐 의열단은 다 잘 아시죠? 뭐 우리가 뭐 지난 어떤 영화에 밀정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 활동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온건적인가 아니고 뭐 우리가 칠가사례에서 반드시 죽여야만 될 이 어떤 친일 세력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반드시 척결을 하자라는 급진적인 아주 단체죠. 폭력적인 이제 그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갔고, 김종덕 같은 분은 아직은 이제 그 이후의 행적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타나지 않느냐면은 분명히 관련됐을 겁니다. 이름들을 다 바꾸고 활동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지, 분명히 어디선가 아마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에도 이제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민부와 이제 연결된 이야기인데, 보천교의 국외 연결망 발각 사건, 신민부와 연결이 되고, 신민부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이죠.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하고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23년 7월에 어떤 사람이 이제 검거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줄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체포로 인해 가지고 만주 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좌진 밀사 참모인 유정근이, 이쪽 천안 분인데 유정근이 검거가 됩니다. 예, 유정근은 이제 본명이 유민식이고 김좌진 장군하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중 이제 한 분이죠. 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국내로 이제 밀파를 시킨 거죠.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데, 사실 서신을 갖고 왔습니다. 이 서신을 갖고 왔는데, 약 300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는 보천교 교주 차경석을 북만주에 초치하고 조선 독립운동에 가입하게 할 목적을 띠고 조선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잡혔죠. 이들은 뭐냐면은 300만 명이라는 건 어쨌든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보천교 가가지고 교주 차월곡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차월곡을 만주로 옮기라는 겁니다. 만주로 옮겨서 뭡니까?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독립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자금입니다. 자금.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없어요. 만주 쪽에서. 특히 정산리 전투 이후에는 이 일본군의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없습니다. 이 군인, 장정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도 어떤 생각했냐면, 만약에 이 보천교, 이제 차월곡 선생만 이제 옮겨온다면, 보천교가 이제 온다면 그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포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한 김좌진 장군과 관련된 내용은 기록들은 이제 계속됩니다. 김좌진 장군은 이제 자금 부족 때문에 이 활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봄에 조선 내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하여 만주 별동들에서 행동하게 되었다 해서 교주 대표가 와가지고 영구탑에 와가지고 2만여 엔의 군자금을 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걸 갖고 이제 포교와 무장대 편성, 이걸 계획해가지고 이제 활동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이제 그대로 있죠. 근데 이게 보통 요 자료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 왼쪽 자료를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아마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차경석으로부터 5만 랭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만 랭, 아까 2만 랭,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죠. 2만 랭 플러스 5만 랭인지, 5만 랭 속에 2만 랭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5만 랭과 2만 랭을 혼돈한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돈이 액수라는 건 적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1원이면 거의 요즘에 여러분 4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쌀 값으로 생각하면 이게 한 20억 정도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 가지면은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도 어떻게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신민부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25년 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민부가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질 때 김자진 장군 또 김혁 등이 신민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돈을 어디서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2만과 5만을 별도로 나눌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거의 한 7만 행 정도가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신민부와의 연결이 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부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만주적에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의부입니다. 정의부는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보청교하고 연결을 맺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보청교는 재외독립단 사업의 원조를 해서 만주 개척 사업비 30만 원을 제공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이로부터 생긴 이익금은 독립운동, 즉 정의부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충당한다. 조만식과 이춘배가 중간에 그 연결고리가 된다. 조만식과 그 몇 명은 이제 들어옵니다.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정읍 보청교 본소에서 가서 한 달여 기간 동안 뭐 같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잡힙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보청교 쪽에서 필요한 여비를 이제 다 하고요. 만약에 이걸 해서 돈을 모집을 한다면 그 군자금은 독립당과 보청교가 절반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는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정의부는 왜 이랬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신민부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의부도 하나의 그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면 이게 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돈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돈.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국내에 있는 보청교하고 활동을 해서 이게 돈을 얻어서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보청교에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만주 개척 사업비 다 하고 만주를 개척해가지고 이러면 좀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실행도 그 전 단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했지만은 결국은 체포가 됐죠. 검거가 됨으로써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뭐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천도교와 대종교와 보청교, 민족 종교들이 이 민족 독립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금방 보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역사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역시 이제 보청교의 민족 독립운동입니다. 보청교의 민족 독립운동. 일제가 패망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조선 독립을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일본의 공문서 자료들도 보면 전부 다 예측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항상 독립후에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이 바로 이 보청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보청교는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고 어쩌면 보청교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에도 저 오른쪽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당시 어떤 이 당시의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1930년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가 당시 조선 민중의 다수가 조선 독립을 이야기를 하고 보청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 민족이 아니다든가 이런 이야기까지 회자가 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보청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3.1 민족 독립운동이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100여 년간 사실은 왜곡되고 숨겨져 왔습니다. 이게 숨겨진 역사입니다. 전형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그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이 걸렸고 그 100년이 걸린 것을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에 대한 저는 자꾸 이제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인 편견을 조금 이제는 버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보청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겁니다. 민족 독립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김형렬의 활동 하나 정도 지금 나와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